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 예산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공적 자산으로 가장 많이 배치하는 게요, 교육과 의료예요. 한 인간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소년 일과정에서 하는 게 레미제라블이에요. 작가가 자기의 사상적 이야기를 되게 길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로 펼쳐지고 이렇게 교차해서 나와요.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되게 긴 책인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교육이에요. 의무교육. 이 사회에 있는 많은 소수자들, 부의 분배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육해야 된다. 빛의 세계로 이끌어야 된다. 비토르익의 표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필요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사람들이 국가 공동체를 계속 정치 형태로 실험하게 될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1900년부터 1910년에 유럽 나라들이 이제 막 초등교육 보편화를 이룬 시기에 미국이 중등교육까지 보편화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유럽을 지원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걸, 사회의 어떤 경제적 번영 역시 교육을 토대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공적 지출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도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거거든요. 2025년 한국의 GDP 대비 교육 예산이 5.6%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이건 OECD 평균 4.7%를 웃도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중등 수준을 보면 전 세계에 거의 1, 2, 3이 해당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수치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초중등에 집중되고 있고요. 영재교육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른 전 세계 수준에 비해서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이 완성된 인간이 되는 데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데는 개인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상당 부분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결정을 해요, 주체들은. 내가 이거를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건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내가 여기에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돌진해요, 힘들어도.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는 낭비가 될 것 같아, 그럼 안 해요. 그게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조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 구조 안에서 주체를 또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구조와 상관없이 나라는 개인 고유성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유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일단 더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체에 되게 집중해 있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주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가만히 생각해봐. 이 구조가 준 생각들 아니야? 그래서 구조주의로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후기구조주의,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은 둘 다 아니야. 이 구조와 주체가 서로 역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만들어가는 세계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들레즈, 푸코, 데리다, 이 세 명이거든요. 이 세 명 중에 들레즈에 작년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었었는데, 미적분을 이용해서 존재를 설명해요. 구조와 존재. 미분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 상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를 설명하거든요. 이거를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적을 구할 때 이거를 따라서 그릴 수 없으니까 밑에를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이 미분, 작게 쪼갠다는 거잖아요. 더 작게 쪼개면 요 막대기가 여기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분 개념이에요. 자르는 거. 그리고 이걸 잘라가지고 최대한 잘라서 적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 매끄러운 선에 못 도착해요. 주체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이 주체가 내가 구조에서 주는 배분되는 게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매끄럽게 안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존재를 이해할 때 생각하면 좋아요. 모든 존재는 여기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존재는 여기 있는 배치되는 존재보다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자가 볼 때 여기 있는 아이는 조금 덜 불안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는 좀 불안하거든요. 그때 넌 왜 안 해? 라고 말하지만 이 존재는 거기에서 최대한 자기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럼 너무 멀잖아요. 이 친구는 요만큼만 가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최대한의 자기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에서 자기 삶을 펼쳐야 돼요. 그게 들레즈가 말하는 그 순간을 온전히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아이들도 이 친구가 요만큼 가고 싶어 할 때 도와주고, 여기서 멈췄을 때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도우면 되거든요.
진화학적으로 왜 꿀벌이 집을 만들잖아요. 육각형 집을 만든 건 가장 경제적인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일락 두께가요, 아주 탄탄하지만 낭비하지 않는 최적정의 두께를 만든다는 걸 진화학자들이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온전히 투자하지만 여기서 더 가면 나는 내가 훼손될 것 같아 하는 지점에서 자기도 모르지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전체 구조를 용기를 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입시 구조는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통과하는 중간 지점이잖아요. 더 큰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구조가 지금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AI 시대가 열려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회가 바뀌어요. 그 두 번의 시대를 돌이켜 봤을 때 바뀌네? 재밌겠다 하고 모든 시도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열어간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 AI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청년들이요, 아주 단순한 정보 처리와 요약하는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친구들이 그냥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펼쳐서 그걸로 하나의 주체로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와 아이들 세대 한 3, 40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읽는 세계가 더 정확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연령, 생애주기별 차이 이런 거? 그런 거를 깨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간 통과하는 입시 구조는요, 먼저 바뀌지 않아요. 사회가 바뀌고 입시가 나중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체제가 바뀌는 그 두 번째였잖아요. 그때 산업사회가 끝나가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교전에 외워서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허겁지겁 바뀐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 입시 구조는 아주 완벽한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바뀌어가지고 막 수정해가는 형태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유학점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뀌었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방식을 유지는 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는데 인프라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예요.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다급하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또 바뀔 거예요. 근데 교육법상 한 번 바뀐 입시되고 5년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 일단 6학년까지 이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5학년부터는 또 바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가장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흔들려야 되는 거죠.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이 세계는 무엇이고 이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서사를 계속 딱 붙들고 있으면요, 주변이 계속 변해도 본질적인 거를 급변하는 시대에 보려고 해요. 사회도 마찬가지로 불안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 현상적인 것들은 되게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밑에 뿌리를 찾아서 그걸 딛고 쭉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 자체가 읽고 쓰기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돕고 있어요. 이 고유한 주체의 수식은 요 학습자인 아이들이에요. 학습자인 아이들은 모두 고유한 주체자잖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친구들이 계속 배우고 있는 교과서, 이거를 좀 잘 들여봐야겠다. 그리고 교과서만 보지 않고 온책 읽기와 학교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교과서는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발견해서 교과서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거기 집필자들도 있지만 그 이외의 학교 구성원들도 많은 교사들의 연구 모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연구를 해서 동료들에게 전달해요. 그것들이 반영돼요. 느리지만 반영돼요. 성평등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해석도 반영돼 있고 소수자성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문들도 많이 달라지고 이미지들도 많이 다르고. 교과서의 목적 자체가 학습자의 임의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많은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한 사람의 인격 주체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12년 과정에 넣어야 돼요. 짧은 거예요. 교육 수업 자체도 길지 않죠. 그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발췌일 수밖에 없고 교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대한 담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민의 흔적이 담겨져 있어요. 학습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교육과 교과서의 역할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그런 걸 고민하고 담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건 교과서만 읽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온책 읽기 지원이 돼요. 올해 우리 5권은 읽게 하자. 가정마다 책을 못 사주는 집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서 주자. 그럼 우리 학교는 뭘 선택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